한때 서울에서 가장 비싼 거리 중 하나였던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길.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은행나무가 줄지어 선 고즈넉한 거리, 감각적인 카페들, 세련된 편집숍들, 주말이면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그 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던 상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는 상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때 줄을 서서 들어갔던 카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감각적인 편집숍이 있던 자리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가로수길 일대 공실률이 40%를 훌쩍 넘은 적도 있습니다. 10개 중 4개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땅값이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가로수길을 떠났을까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곳이 왜 무너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가로수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동네가 유행을 타다 식어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소비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상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가로수길이 어떤 곳이었는지 먼저 그 전성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의 가로수길을. 당시 가로수길은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뜨고 있는 거리였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가 90년대 대한민국 소비 문화의 상징이었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가로수길이 그 자리를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압구정 로데오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였다면 가로수길은 세련되면서도 감성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이 거리가 특별했던 건 분위기였습니다.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거리, 그 아래로 개성 넘치는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느 카페는 빈티지 소품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었고 어느 편집숍은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온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소규모 쇼룸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서 온 것 같은 감성의 베이커리도 있었습니다. 가로수길은 한마디로 서울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연예인들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화제였습니다. 어느 배우가 어느 카페에 왔다더라, 어느 아이돌이 어느 편집숍에서 쇼핑을 했다더라. 가로수길에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전역에서 심지어 지방에서도 가로수길을 찾아왔습니다.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넘쳤습니다. SNS가 막 활성화되던 시기였고 가로수길의 감성적인 거리와 카페들은 인증샷을 찍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사진 한 장 올리면 거기 어디예요? 라는 질문이 쏟아지던 시절. 가로수길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가게 하나를 열면 줄이 섰습니다.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가로수길에 있다는 것만으로 손님이 왔습니다. 임대료가 비싸도 매출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오른 대로 따라가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가로수길은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트렌드였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고 브랜드였습니다. 그 브랜드 가치가 절정이었던 2010년대 초반 가로수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상권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무너짐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임대료였습니다. 가로수길이 유명해지면서 임대료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상권이 뜨면 땅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릅니다. 당연한 시장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가로수길을 처음 만들어 온 작은 개인 가게들, 독특한 편집숍들, 젊은 디자이너들의 쇼룸들이 하나씩 버티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거죠. 그 자리에 어떤 가게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곳들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대형 브랜드, 유명 프랜차이즈들. 두 번째 신호는 프랜차이즈의 증가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로수길에 익숙한 간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커피 브랜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패션 브랜드. 가로수길만의 특별함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개성의 소멸이었습니다. 가로수길에 처음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은 개성이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가게들, 그 가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런데 그 개성 있는 가게들이 하나씩 떠나고
그 자리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게들이 채워지면서 가로수길은 점점 비슷한 거리로 변해갔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비자들의 피로감이었습니다. 가로수길에 가봤다. 이제 어디 새로운 데 없나?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한번 경험한 곳은 다시 찾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특히 SNS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가로수길은 이미 익숙해진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길이 이 지경까지 온 핵심 이유를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오른 임대료입니다. 이건 단순한 임대료 문제가 아닙니다. 상권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역설입니다. 가로수길이 유명해진 건 개성 있는 작은 가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 가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서 상권이 커졌습니다. 상권이 커지면서 그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알려졌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처음에는 매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 결국 한계점이 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는 자본이 한정돼 있습니다. 임대료가 2배, 3배가 되는 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나가야 합니다. 상권이 성공할수록 오히려 원래 가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역설이 가로수길 몰락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가로수길을 만들어 온 가게들이 떠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브랜드가 들어오면 당장 가게가 비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길을 가로수길답게 만들던 분위기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가로수길에 오던 이유, 즉 그 독특한 개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줄면 대형 브랜드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대형 브랜드도 결국 매출이 나와야 유지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이 공실로 남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건 상권의 생명을 가속화해서 소진시킨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가로수길이 한창 뜨던 2010년대 초중반 젊은 세대들은 조금씩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태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고 다양한 문화가 섞인 이태원의 감성이 가로수길과 다른 새로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남동이었습니다. 한남동은 가로수길보다 덜 알려진, 더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느낌의 상권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수동이 등장했습니다. 성수동은 가로수길이 줄 수 없는 것을 줬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을 개조한 독특한 공간, 예술가들과 크리에이터들이 모여든 분위기, 아직 덜 알려진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느낌. 가로수길이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보통 사람들도 다 아는 곳이 된 반면 성수동은 나만 아는 힙한 곳의 느낌을 줬습니다. 젊은 소비층은 이미 모두가 아는 곳보다 내가 발견한 새로운 곳을 선호합니다. 가로수길이 너무 유명해진 순간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곳을 찾는다는 건 한 상권이 영원히 유행의 중심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을 잠식했습니다. 가로수길에서 주로 팔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이 가로수길 편집숍들의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이 지금은 어디서 팔릴까요? 온라인입니다. 무신사, 29cm, 그 밖에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삽니다. 굳이 가로수길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온라인이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하고 경우에 따라 더 저렴합니다. 가로수길에 있던 편집숍들이 팔던 물건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채널로 이동한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즉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시대에 비싼 임대료의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건 가게 입장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관광형 상권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가로수길은 본질적으로 관광형 상권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혹은 더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상권이었습니다. 관광형 상권의 장점은 집객력입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그 거리의 특별함에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함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이 올 이유도 사라집니다. 동네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상권은 조금 지루해져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처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밥을 먹어야 하고 장을 봐야 하고 일상적인 소비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형 상권은 다릅니다. 더 재미있는 곳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유행은 빠르게 뜨지만 더 빠르게 식습니다. 가로수길은 이 관광형 상권의 특성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실거주 소비층이 아닌 방문 소비층에 기반한 상권이었기에 방문 소비층이 이동하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이후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던 가로수길에 코로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외출 자체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쇼핑은 온라인으로, 밥은 배달로, 모임은 화상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이 습관들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유동인구 자체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권들이 많습니다. 가로수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그 자리를 채울 가게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높은 임대료가 여전히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실이 하나씩 늘어났고 공실이 늘어날수록 거리의 분위기가 침체됐고 분위기가 침체될수록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공실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단순히 빈 가게가 하나 더 생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권은 분위기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가로수길을 찾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특별한 가게들, 그리고 그 가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런데 공실이 늘어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공실이 된 상가는 어둡습니다. 불이 꺼져 있고 아무것도 없고 가끔 임대 문의 종이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가 하나가 거리에 있으면 그 주변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두 개, 세 개가 되면 거리 전체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오더라도 어둡고 한산한 느낌에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사람이 줄면 남아있는 가게들의 매출도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그 가게들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공실이 생깁니다. 연쇄 반응입니다. 한번 이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권이 살아있을 때는 선순환이 작동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더 좋은 가게들이 들어오고 좋은 가게가 들어오면 더 많은 사람이 옵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악순환을 끊을 외부 충격이 없으면 계속 내려갑니다. 불 꺼진 간판들이 늘어가는 가로수길. 그 풍경이 지금 이 악순환의 결과물입니다. 가로수길의 몰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가로수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째, 감성 상권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길이 전성기를 누린 건 길어야 10년 남짓이었습니다. 그전 세대의 명동, 압구정 로데오가 훨씬 오래 상권의 중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권의 수명이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빨리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SNS가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훨씬 빠르게 확산시키고 그만큼 빠르게 시키기도 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상권 전체가 구조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가로수길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온라인 소비의 증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가로수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모든 오프라인 상권이 같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더 많은 것을 해결할수록 굳이 밖으로 나올 이유가 줄어듭니다. 셋째, 이제는 오래가는 상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같은 상권이 중심 자리를 지키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비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새로운 공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환경에서 한 상권이 오랫동안 핫한 곳으로 남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남는 상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가로수길의 몰락을 보면서 반대로 살아남는 상권이 무엇인지도 보입니다. 실거주 기반의 상권이 더 안정적입니다. 관광형이 아닌 그 지역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권. 이런 상권은 트렌드가 바뀌어도 기본 수요가 유지됩니다. 경험형 소비를 제공하는 곳이 살아남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 그 공간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의 경험 자체가 가치인 곳. 이런 곳은 온라인의 확산 속에서도 오프라인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진 상권이 살아남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게들의 집합이 아닌 이 상권에서만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곳. 그것이 문화든 특정 업종의 집적이든 독특한 분위기든 방문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로수길의 몰락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상권 전체가 직면한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상권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상권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습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가로수길이 처음 뜰 때 그곳을 채웠던 개성이 있는 가게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새로운 개성 있는 가게들이 계속해서 채워갔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상권 자체가 트렌드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의 논리 앞에서 개인이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트렌드의 이동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권도 가게도 어떤 비즈니스도 변화를 멈추는 순간 퇴락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변하고 소비 방식이 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앞으로는 더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가로수길의 은행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풍경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풍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